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대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또 오페라 연습 들어가서 어떤 오페라입니까? 저희 작년에 계속 공연했던 잔니스키가요 6월에 아산에서 공연이 있어요. 이미 다 마스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캐스팅이 들어오고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캐스팅 분들이 네. 음악 코치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 음악 코치가 더 이상 뭐 공부할 건 없지 않습니까? 리허설에 계속 제가 자리해야 합니다. 그 가수마다 네. 가지고 있는 리타르단도나 네. 또 테누토, 네. 템포가 다 달라서 다르죠. 예, 어때요? 이제 사람 몸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마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지휘자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좀 짓궂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휘자의 템포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맞춥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나는 정말 싫은데. 혹시나 나는 정말 저 템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맞춥니까? 그래도 맞춥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가 네. 뭐야, 깜짝이야. 자, 가수가 원하는 템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지휘자님이 원하는 게 아니, 음악 코치가 원하는. 저 개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음악 코치 입장에선 가수도 내가 원하는 템포가 아니고 지휘자도 원하는 템포가 아닐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휘자님께 맞추는데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오페라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함께 가는 배잖아요. 네. 그래서 선장한테 어쨌든지 맞춰야지 그것이 우리 취향이랑 다르더라도 그 공연이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선장이 네. 침몰하는 배 선장이면 어떡합니까? 침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이타닉처럼. 예쁘게 침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도 즐거운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오늘 곡은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1악장입니다. 네. 3악장으로 구성된 곡인데요. 네. 원래 악장과 악장 사이를 쉬지 않고 이어서 연주하도록 세 개의 악장이 한 악장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첫 번째 악장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도입부에서 오케스트라가 빠른 템포로 포문을 열고 곧바로 피아니스트가 격정적으로 오프닝을 연주하는 곡입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힘찬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고 선율에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군요. 펠릭스 멘데스 존. 이 펠릭스라는 이름처럼 행운이 가득한 남자지 않았습니까? 이 맨델스존을 부러워하는 음악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그의 생애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맨델스존의 할아버지는요, 독일의 플라톤이라고 불렸던 모제스 맨델스존입니다. 와. 원체 집안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요, 또 좋은 집안이라고 일컬어졌는데요. 여기서 태어난 맨델스존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승마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 언어, 역사, 수학, 천문학,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천재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천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잘하는 천재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맨델스존이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자 보통 우리는 저희가 많은 작곡가들 소개해 드리는데 보통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 억지로 법대를 보냈다. 의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주 식상하죠. 네, 그런데 맨델스존은 이 아버지가 생일에 오케스트라를 선물해 줍니다. 오케스트라 CD가 아니고요. 오케스트라를 선물해 주고 같이 연주하고 같이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이 작곡한 곡들을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도 살아있는 작곡가님들의 곡을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또 작곡가님들 입장에서는 내 곡을 연주해줄 음악가가 있다는 거,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오케스트라라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그 살아있는 연주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평생 급여, 잠자리와 급여와 식비는 어떡합니까? 복지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차까지 보장하는 해줬을 것 그런 같아요. 시스템으로 지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그럼 상주하는 극장은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든 같은 경우는 네. 그 궁정에 소속돼서 네. 궁정에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귀족들이 음악을 듣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예. 개인이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민간 오케스트라를 그렇죠. 사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작곡가한테 그러니까 하루를 준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그냥 전체를 사서 준 거니까 계속 하라고 그 연주자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을 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델스존은 지원을 정말로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각 분야의 탁월한 스승들로부터 작곡, 화성, 바이올린, 그리스어, 피아노까지 배웠고요. 9살이던 1818년에 피아니스트로서 최초의 공개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9살에 네. 뭐 모차르트에 비해서 무난한 나이인 것 같아요. 참 대단히 부럽습니다. 게다가 슈베르트를 비롯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추앙하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한테까지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음악적인 역량을 쌓아가던 맨델스존은 1821년에 작곡가 베버 그리고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만나게 되면서 내적으로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문호였던 괴테는 어린 맨델스존을 엄청 아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고의 문인을 어린아이가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일단 그 정도로 맨델스존의 집안이 대단했다는 거고요. 또 맨델스존의 천재성도 두드러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심지어 괴테는 맨델스존의 연주를 듣고 저 아이의 실력에 비하면 모차르트는 어린애가 빽빽거리며 소리 지르는 수준일 뿐이야. 이런 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괴테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모차르트보다 맨델스존을 좋아하셨나 봐요. 내가 보기엔 맛있는 밥 사준다고 그런데 그랬을까요? 이러면 안 되죠, 괴테 선생님.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괴테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음악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슈베르트도 처음에는 괴테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대요. 네. 그런 정도로 괴테의 어떤 이 문화계에서 입김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모차르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데. 와. 맨델스존 가문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차르트도 사람이군요. 네. 욕을 먹었군요. 더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맨델스존은 매주 집에서 향상음악회를 했습니다. 위클리를.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학교나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대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못 치면 사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잘 치면 와, 저 친구 너무 잘한다, 저 선배 너무 좋다, 이렇게 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 다니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고 한 네. 학생한테는 한 한 학기 학기에 한 한 번 그렇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렇죠. 예, 한 학생 6개월에 한 번 그 학교에 있는 리사이트홀에서 실기 시험 외에 연습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매주 이제 자기 집 거실에서 했다는 건데요. 1년에 52번. 네, 이 이름을 일요 살롱 음악회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요 살롱 음악회는요, 9살 생일에 부모님이 오케스트라를 선물해 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생겼으니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짜증나네. 매주 100명 정도의 관객을 초대해서 맨델스존이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집에서 훌륭한 음악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잠시만요. 집에 매주 1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제외하고 매주 1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맨델스존은 이 천재성이 다방면에 있기도 했지만은 이 환경 자체가 저희가 음악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연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유럽에서도 많은 무대를 했지만 예. 한국 와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수의 연주를 제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고 또 그 무대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연구했던 거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있는 거잖아요. 맨델스존은 9살 때부터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네. 실력이 없는 경우가 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항상 비례하지는 않죠. 그렇죠.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음.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음악사에 잘 없을 거예요. 맨델스존이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다고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어로서 연주 작곡을 하지 않고 연주만 하는 사람들로서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작품을 창작하는 어떤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거의 맨델스존이 유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고통을 좀 벗어나고 음. 이겨내고 또 쓰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음악이 나와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살에 집에서 독주하고 집에 100명을 오케스트라를 두고서 공연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이런 분이 과연 음악에 있어서 한이 있을까요? 그래서 되게 천진난만한 면모를 음악에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맨델스존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 천진난만이지 철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밝아요. 밝은죠. 하지만 굉장히 진중한 곡도 많고 그런데 예. 이 당시에 이게 보편적인 어떤 문화가 아니었고 예, 쇼팽 같은 경우도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었고 예, 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가 콘서트를 많이 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었고 예. 슈만은 또 그런 쇼팽 리스트 맨델스존을 보면서 굉장한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작곡가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 뛰어난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손을 혹사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맨델스존은 그 당시 유럽에서도 많은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음악사 역사상 네,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원입니다. 예, 그냥 원탑인 것 네, 같습니다. 올리원입니다. 비교 불가. 아까 괴테가 잠깐 이야기했던 모차르트 얼마나 돈이 없어서 궁핍했습니까? 그렇죠. 모차르트도 말년에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맨델손을 비판했던 네.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바그너입니다. 그 맨델손이 유대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바그너 외에도 맨델손을 비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음악이 지나치게 분위기가 밝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 평범한 음악가들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도 않는 거만한 도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맨델손은 실제로 가난한 연주자들의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CSR까지 사회공헌까지. 이야. 그런데 다만 어린 시절 맨델손이 화를 내면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고 이거 봐. 그러니까 때를 굉장히 썼나 봐요. 네. 그래서 그나마 어머니도 손을 잡고 재우는 방법만이 유일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 기질이나 성격이 조금 어려운 힘든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라이프치히 음악학교 교수로 재임 시절에 제자를 모욕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걸 보면 한정된 사람이랑만 잘 지내는 그런 타입의 천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질투 섞인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인간적인 유일한 부분이네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완벽했으면 저는 정말 그나마도 사회 공헌을 하셨으니까 예.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그 부분은 훌륭한데요. 그럼요. 예. 하이든도 그랬었고 이 맨델스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가장 멋있게 어떻게 늙을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네. 거의 매일 하거든요. 네. 결국 봉사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맨델스존도 물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봉사를 실천했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환경을 뭐 질투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럴 수 있다,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오케스트라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렇게 펼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맨델스존처럼 부유한 환경이든 또 쇼팽이나 슈만처럼 어려웠던 환경이든 좋은 음악, 위대한 음악을 하는 데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사람마다 네. 각각 주어진 환경이 네, 음악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조차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맨델스존의 그런 환경은 또 맨델스존 같은 음악을 쓰게 해준 거고, 쇼팽의 어려웠던 환경은 쇼팽처럼 음악을 쓰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고 우리가 또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데는 환경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쇼팽이나 아까 언급한 모차르트나 슈베르트가 잘 살았더라면 어. 저는 그래도 음악이 좋았을 것 같거든. 그런데 만약에 펠릭스 멘데스존이 가난했다면 과연 이런 음악이 나왔을까? 나는 안 나왔을 것 같거든. 재밌어요. 너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을 막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좋게만 포장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맨델스존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곤 했는데요. 네. 피아노 협주곡 제1번도 여행 중에 구상하고 완성한 작품입니다. 21살의 맨델스존은 로마를 여행하면서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악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뮌헨에서 완성을 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로마에 머물 때 이미 작곡을 완성했을 거고, 초연을 앞두고 최종 수정을 한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초연은 언제인가요? 초연은 1831년 10월 뮌헨에서 초연되었는데요. 네. 맨델스존의 피아노 연주와 지휘로 초연이 됐습니다. 맨델스존은 뮌헨에서 17살의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델피네 폰 샤우로트를 만나서 이 곡을 델피네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또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헌정받은 델피네와 맨델스존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와우.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는 설이 분분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헌정한 이유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맨델스존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할 때 곡의 일부를 델피네의 작품에서 차용을 했다는 설입니다. 차용입니까? 표절입니까? 차용인데요. 네. 그래서 원작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로 헌정을 어. 했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장 확실한 이야기로 꼽히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맨델스존이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으므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누나인 파니 멘데스존. 네. 아, 알겠습니다. 21살에 작곡해서 22살에 지휘와 피아노 연주를 초연한 이 작품. 당시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도 정말 큰 성공을 거뒀고, 맨델스존이 또 이제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길고 요란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제가 오늘 너무 좀 짓궂나? 계속 공격하고 싶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초연으로 연주하는 곡을 일반 극장에서 네,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곡은 뭐 이런 부분이 이랬고 이런 부분이 이랬고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맨델스존 집에 가서 감상하는 거죠. 맨델스존 집에 가서 그 대저택에 비싼 밥 먹고 집에서 작품을 초연할 때는 아니 근데 반응이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반응을 무조건 좋게 해야 아니 이거는 되겠죠. 반응을 객관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테마로 잘라가지고 한번 해도 재밌겠다. 심리와 엮어서. 예, 그러니까 맨델스존 그는 과연 과연 이렇게 어떤 그는 천재였을까? 자 행복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 작품은 3악장으로 네. 이루어졌지만 단악장이나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쭉 이어서 연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악장으로 작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맨델스존은 일단 자신의 작품 중간중간에 관객들의 박수로 그 흐름을 끊는 거를 싫어했다고요. 예민했어. 네, 그래서 요즘도 사실 협주곡이 1, 2, 3악장에 나눠져 있어도 중간에 박수를 안 치는 게 관례이거든요. 그런데 박수를 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1, 2, 3악장이 각각 다른 곡처럼 들리지만 한 곡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작곡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화성적이든 구조적이든. 그런데 맨델스존은 그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박수칠 틈을 주지 않고 쭉 이어나가는 거고요. 그런 비슷한 곡이 이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도 그렇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박수를 치는 거 싫어했다는 맨델스존. 자,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다른 작곡가들의 G단조와는 느낌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맨델스존의 G단조 화려하고 드라마틱한데요. 음. 모차르트의 G단조는 그의 삶의 슬픔을 응축해 놓은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쇼팽의 G단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 맨델스존의 G단조는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고 기품이 넘치는 우아한 음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맨델스존 음악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아하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귀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1악장 휴무라 치듯이 격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1악장에 붙어 있는 나타낸 말이 몰토 알레그로 콘 푸오코인데요. 네. 이 몰토 알레그로는 매우 빠르게라는 말이 되고요. 콘 푸오코는 후오코가 보통 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는 뭐 굉장히 생생하게 타오르듯이 연주를 하라는 말일 것 같은데요.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단순한 주제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문을 열게 되고 짧은 연주 후에 바로 피아노 솔로가 이어지는데 이 솔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연주를 들을 텐데요. 맨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감상 포인트 하나 찝어주시죠. 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또는 뭐 프로코피에프, 쇼팽에 비해서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 뭐 예술 고등학교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예술 중학교의 정기 연주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 절대 쉽지는 않은 곡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맨델스존의 작품들이 아기자기한 면이 많아요. 근데 그런 테크닉적인 면이 저는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관악기들과 피아노의 어떤 조화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 정말로 화려한 귀족적인 삶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탕의 클래식을 내는 순간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5 1악장을 소개했는데요.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와 샤를 뒤토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 등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5 1악장을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와 샤를 뒤토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 등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맨델스존의 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에 맨델스존은 라이프치히 게반트 오케스트라의 감독으로 재직을 하면서요. 이 오케스트라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내한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배 작곡가였던 바흐의 작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잊혀졌던 작품을 발굴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맨델스존이 그들을 조금 계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고전미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그런 고전미가 맨델스존의 그런 약간 귀족스러움과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주곡도 들어보시면 낭만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성에만 굉장히 호소하지 않는 듯한 어떤 구조가 뚜렷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맨델스존 음악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을 나는 순간 여러분 맨델스존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소희님, 정태양 피아니스트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김상일님, 그렇게 유명한 맨델스존의 음악을 저는 노래의 날개 위에 뿐이니 모르는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이거 한국만 아시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상일님?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대단하신 겁니다. 앞으로 두 곡 세 곡 더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연아님, 예쁘게 침몰한다는 태양님 말에 빵 터졌습니다. 화요일에 태양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침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침몰한다는 표현을 네. 써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침몰이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게 성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쁘게 침몰한다라고 하면 하나 된 모습을 끝까지 보인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만 바라봐도 서로 대화가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한 순간 멘델스 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스트라빈스키라는 와우.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연습 열심히 하시고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목과 낭상무리한 세레나데 E플랫 장조 작품번호 7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민즈 솔로이스트가 연주합니다.